지금부터 제27차 최고위원을 속개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속개 선언해 주겠습니다. 제27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오늘은 6차 산업특별위원회를 우리 당에서 오늘 우리 바른미래당에서 6차 산업특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농가의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1, 2, 3차 산업이 융복합된 6차 산업을 발전시키고 또 이와 관련한 당의 정책발굴과 활동을 강화하고자 우리 당의 6차 산업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장에 지난번에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을 대표해서 전남도지사로 출마하셨던 현재 자연과 미래 농업회사 법인입니다. 대표 이사이시고 한국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연합회 회장이시고 전남 친환경농산산업연합회 부회장이신 우리 박매호 선생을 위원장으로 모셨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6차 산업이라는 게 뭔지 또 우리 당의 앞으로 6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먼저 반갑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그 6차 산업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1, 2, 3을 더해도 6이고 1, 2, 3을 곱해도 6입니다. 사실 6차 산업이 농업, 공업, 상업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우리 농가들이 생산에만 머물 게 아니고 유통, 가공, 그다음에 문화, 관광을 곁들여서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이 분야인데 이렇게 우리 바른미래당에서 6차 산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에게 막중한 소임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 전공이 농업 분야이기 때문에 이 농업을 통해서 대한민국 미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우리 당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많이 관심과 여러분들의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셨지만 아주 비전과 패기를 갖고 계신 분이 우리 당의 6차 산업혁명을 맡으셔서 앞으로 우리 바른미래당이 4차 산업혁명, 어제 그저께 4차 산업혁명 위원장 또 수석부위원장을 임명을 했습니다만 농업발전에도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대표 특별보좌역으로 공보특보의 정철영 선생, 홍보특보의 홍문기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정철영 특보는 문화방송에서 보도본부 영상 에디터를 지내시고 한국방송기자클럽의 현재 강사로 계십니다. 또 홍문기 특보님은 플로리다 주립대에서 매스 커뮤니케이션 박사를 하셨으면서 지금 현재 한세대학교 미디어 영상 광고학과 교수로 계십니다. 한국 광고홍보학회 연구이사로 계시고 또 전에는 언론정신대위원회 위원도 역임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말 한 말씀 하실래요? 네. 반갑습니다. 정철영입니다. 대표님과 바른미래당이 추구하는 정치 지향적을 위해서 조그마한 힘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문기 교수입니다. 이런 자리 제가 처음이어서 뭐라고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부족하고 아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워딩 하나하나가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대표님이 되실 수 있도록 또 그런 메시지가 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임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박매호 의원님 앞으로 나가주시죠. 임명장 박매호 위 사람을 바른미래당 6차 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 2018년 11월 7일 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 박수 좀 크게 쳐주십시오. 다음은 정철영 특보입니다. 임명장 정철영 위 사람을 바른미래당 당대표 공보 특별보좌역으로 임명함. 18년 11월 7일 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 예, 이어서 홍문기 교수님. 임명장 홍문기 위 사람을 바른미래당 당대표 홍보특별보좌역으로 임명함. 2018년 11월 7일 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 우리 최고위원 여러분들께서 상설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있으면 적극 추천해서 우리 당이 당의 기반을 넓혀가는데 다 같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저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열려서 12개 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2시간 40분에 걸친 대통령과 원내대표들의 회담은 협치의 모습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민생 문제가 엄중하다는 공통의 인식 아래 탄력근로제 확대를 합의해서 주 52시간 근로에 따른 고용 부담을 안고 있는 기업에 큰 도움을 주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 밖에도 광주형 일자리 정착을 위해서 여야가 초당적 지원에 나서기를 한 점도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의 노고와 건설적인 역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향적 자세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여야정 협의체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과연 문재인 정부가 한국 경제의 위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한반도 평화에 제대로 대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올바른 정책이라고 강변하고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입법 예산상의 지원으로 보전하겠다는 것은 언발의 오줌 누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언발에 오줌을 누면 당장은 미근하겠지만 곧바로 꽁꽁 얼어서 발이 터지는 법입니다. 우리는 다시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적으로 동결해야 합니다. 아니면 그 시행 시기를 늦추어야 합니다. 매년 평균 7% 정도 올리던 최저임금을 금년에 16.4%나 급격히 인상하고 내년에 10.9%를 또 올리면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는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 도산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도 영향을 받아서 전체적인 실업률의 급격한 상승과 국내 경기 전반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에 대한 보전은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시장 경제를 왜곡해서 국가 경쟁력의 약화만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단을 내려서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종결해 주십시오. 여야는 국회에서 이를 법제화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데 힘을 합쳐주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경제는 시장에서, 일자리는 기업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자기가 선글라스를 쓴 것이 문제가 된 것 같다면서 눈이 나빠서 햇볕을 보지 못하고 해서 선글라스를 썼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러나 선글라스가 아닙니다. 비서실장이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을 대동하고 전방 비무장지대를 시찰하는 자기 정치를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홈페이지, 청와대 홈페이지에 본인의 육성으로 직접 나서서 대통령을 제끼고 홈페이지 표면에 나서는 것, 이런 것이 문제고, 비서실장이 비서실장 자격이 아니라 남북 공동선언 이행 추진위원장으로 장관들을 대동하고 갔다고 하는데, 바로 이러한 비서실장이 남북 공동선언 이행 추진위원장을 맡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똑히 알아두십시오. 네, 공공기관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민주당은 즉시 동참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고용세습과 채용 비리는 국민 모두에게서 큰 공분을 샀습니다. 특히 청년들에게 불공정한 사회 구조를 확인시켜준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대통령은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비리가 드러나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밝혔습니다. 또한 5일날 진행된 여야 정 협의체 합의문에도 취업 비리 근절을 통해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조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입법을 통한 확실한 방지 장치를 이번 정기국회에 매듭 지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이태규, 김동철 의원이 제안한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금지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야3당이 공동으로 요구한 공공기관 내 고용세습과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가 즉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채용의 공정 실현과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행정부에서 해야 할 일은 행정부에서, 입법부에서 해야 할 일은 입법부에서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에게 국정조사에 조속한 수용을 촉구합니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정식 출범을 앞두고 민주노총이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노총 참여가 없더라도 경사노위 출범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경사노위에 처음에는 참여할 뜻을 밝혔었지만 지난달 17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반대파의 조직적 불참으로 경사노위 참여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민주노총 내 일부 단체의 모습을 보면 우려가 큽니다. 일부 기득권 노조는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정치 세력화를 추구하는 등 민주노총 본래의 책임의식과 역할에 역행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노사 상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의혹에 조합원들이 연루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또 11월에 총파업까지 선포한 상황입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복지 증진과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행동에 있어서 일방적이고 강경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민주노총에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제 사회적 책임을 나누고 앞장서야 할 만큼 영향력이 큰 조직입니다.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그에 걸맞는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민주노총을 포함해서 노동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주노총도 조건 없이 경사노위에 참여해야 합니다. 사회적 대화기관에서 노동자의 복지 증진과 국가 경제를 위한 민주노총의 역할을 찾고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노사 상생구조는 투쟁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하태경 의원님 안 계시니까 하태경 의원님 두 가지 발언으로 이야기하면 문재인 정부는 서민에게 팥쥐 같은 정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콩쥐 팥쥐에 보면은 그 밑 빠진 독에다가 물 붓게 시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세먼지를 저감한다면서 정비를 이유 삼아서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원자력 발전의 가동률은 떨어뜨리고 북한 석탄까지 들여오면서 석탄 화력 발전의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놓고는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이제는 노후 경유차를 지목해서 매일 10만 원씩 과태료를 물린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물을 붓고 한쪽에는 물이 새는 구멍을 만들어 놓았으니 이게 팥쥐 심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번에도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가장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오는 곳이 버스 정류장입니다. 과거 서울시가 서울형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대중교통 무료를 제시했다가 상당한 비용만 들이고 슬그머니 적은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좌충우동을 하면서 서민들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연 저감 장치를 설치하거나 새로 화물차를 구입할 여력이 없는 하루 수입의 생활을 의존하는 콩쥐 같은 영세 운수업자들을 그만 좀 괴롭히시고 미세먼지 문제의 본질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이 내놓은 한반도 권역별 기류 유입 특성 및 오염물질별 국내외 기여도 분석 조사 결과를 보면요. 백령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보다 높습니다. 올해 1월 20일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64 마이크로그램 제곱미터당요. 그랬을 때 백령도는 108 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도대체 백령도에 무슨 노후 화물차가 있고 석탄 화력 발전을 하기에 이런 결과가 발생하겠습니까? 중국의 영향이 절대적이고 지배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잘 아시겠지만 취임 초기에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은 높은 상봉우리 같은 나라이다. 한국은 작은 나라이고 중국 몸을 함께 꾸겠다. 라고 발언하셨고 당장 박원순 시장은 중국에 가서 파리가 말에 붙어가듯이 우리가 중국에 붙어가야 된다. 라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를 파리에 비유하는 그런 시장은 어디 있습니까? 애초에 대통령과 서울시장이 굴종적 발언을 외교적 수사로 남발하는 가운데 핵 안전 문제, 미세먼지 문제의 본질을 중국에게 주지시키고 당당한 요구를 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과거 국민건강권을 빌미로 사실상의 반미 시위에 가까웠던 광우병 시위도 정권 퇴진 운동급으로 주도했던 민주당이 미세먼지를 놓고는 중국에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까? 팥쥐와 새엄마 같이 하루 생계를 위해 오늘도 일해야 하는 운수종사자들을 괴롭히지 말고 왜 중국이 우리나라에 가까운 동쪽 해안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동쪽 해안에 핵발전소를 늘리는지 등을 당당하게 물어주십시오. 민주당이 팥쥐할 때 바른미래당은 당당하게 중국발 미세먼지를 언급할 수 있는 두꺼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 대책 특위에서는 우리 당에서 신고한 표창원, 손혜원 의원의 가짜뉴스 유포 및 선동살이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결국 올 초에 민주당 젠더 특위가 미투 이슈를 건드리겠다고 해놓고는 관련해서 자기 발등만 계속 찍었던 것처럼 가짜뉴스 대책 특위도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겸허하게 자기 발등 좀 찍으면서 가짜뉴스 근절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의지를 드러내기를 기대합니다. 네, 미세먼지가 지금 초관심사입니다. 어제 미세먼지 관련해서 두 건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하나는 올 3월에서 6월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 5기 가동을 중단했더니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입니다. 초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소로 줄어든 사회적 비용은 5,100억 원으로 추산하였습니다. 이 결과로, 이건 환경부에서 조사한 건데요. 이 결과로 초미세먼지의 주범이 화력발전소이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국민 10명 중에 8명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많은 불안을 느낀다는 겁니다. 통계청이 발간한 2018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방사능보다 미세먼지가 더 무섭다고 합니다. 작년 우리나라 발전량 중에서 원전 26%, 석탄 발전 46%입니다. 모두 합쳐서 72%인데요. 원래는 반반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탈원전 정책에 따라서 석탄 발전이 더 비중이 늘었습니다. 정부가 원전을 줄이면서 석탄 비중을 늘렸지만 우리 국민은 초미세먼지를 뿜어내는 화력발전소가 정말 무섭습니다. 유엔도 제한적 기후변화를 막으려면 원자력 에너지를 2030년까지 59에서 106%를 더 늘려야 된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OECD도 원전이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의 우수성은 차치하고라도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생각한다면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중단하고 탈화력 발전소 정책으로 전환하십시오. 그리고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거지 권력을 보고 일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 임종석 실장이 청와대 DMZ 동영상 정보 노출 관련해서 국방부에 문의를 했더니 군사 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아니나 군사훈련상 비공개로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언론은 GP 초소 통문 번호 등이 군사 2급 비밀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국방부는 분명히 하기 바랍니다. 법의 적용 잣대가 사람에 따라서 달라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누군가가 GP 초소 통문 번호를 촬영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더라도 실수했다, 미안하다 라고 한다면은 이 선례 때문에 그냥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권력이나 일반인이나 잣대가 같아야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용 실장이 개머리 해안에 열려있는 포문 하나가 안에 해안포가 없다고 하더라 라고 하면서 검증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핵심은 해안포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포문이 닫혀있냐 열려있냐입니다. 있든 없든 국방부는 빨리 포문을 닫으라고 하십시오. 없어도 나중에 갖다 놓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병역과 관련된 사안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일 텐데요. 이번 주에 예정됐던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안 발표가 연기됐습니다. 정부의 대체복무안은 교정과 소방시설에서 합숙 형태로 복무하면서 기간은 육군병사의 2배,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국방부 산하로 두는 것 등의 내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일부 시민사회의 의견으로 정부의 발표가 연기됐습니다. 대체복무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둬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양심적 병역 거부로 표현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으로서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있는 현역 군인들이 양심이 없어 총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현을 종교적 병역 거부자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역 복무를 하는 우리 청년들이 대체 복무 안에 대한 형평성의 차이를 느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지난 7월 달에 바른미래당은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제안했었습니다. 당시 바른미래당 제안대로 진행됐더라면 현재 이견 대립과 사회 갈등에 의한 발표 연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성숙도는 사회적 다수와 소수의 처간격에 의해 가늠된다고 합니다. 이제라도 국민 공감 속에서 사회적 합의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병역 거부자 및 현역 복무자, 현역 복무 대상자 등 당사자들을 포함해서 국회와 정부, 시민 사회가 모인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대체복무안이 도출되도록 할 것을 바른미래당은 다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